오늘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인 기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 입학을 적극 권장합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박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차이나 MB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국을 통한 멋진 미래 비전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중국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으며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한중 글로벌 CEO가 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저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차이나 MBA로 오세요. 차이나 MBA 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근데 중국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굉장히 좀 논쟁적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나라 기업들 재무제표에는 반드시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개정 과목 중에서 네. 우리나라는 있는데 중국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니까 부동산 보유 자산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 그 토지라는 개정 과목 우리는 모든 기업에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장 지었으니까. 예. 근데 중국의 기업 재무제표는 토지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나라 건가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고 개인은 토지를 보유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간 권리만 갖고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권리라기보다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죠. 이용권. 이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 부동산 토지가 없는데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권한이 우리 같으면 이제 종합소득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종합소득세. 근데 중국은 당연히 이게 없었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집 가진 사람들 다 화들짝 놀란 거고. 그동안 세금 안 냈었는데. 그렇죠. 종부세 없었는데. 그렇죠. 바로 우리도 지금 종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거 이제 한국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건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끝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자기네 케이스로 지금 이제 인용하는 것도 나와요. 약간 사례 분석이 들어가네요. 사례 분석. 우리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한 장의 문서, 그 전인대 우리 같은 국회에서 10월 23일 날 이 한 장의 문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뭘 하냐고 그러면 거주형이든 비거주형이든 이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그리고 요거는 이 국무원한테 이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5년 동안 이제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여건이 성숙이 되면 법률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해버린다. 그래서 언제 시행하고 어디에 시행하는지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요게 한 장이 나오면서 이제 중국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부동산의 이 소유 제한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이 없다가 이게 이제 확 들어오니까 중국에는 공무원들 부평 공무원들 보면 집이 60채씩 100채씩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세금이 물려지면 100채 세금 내려고 그러면 몇 대 팔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매년 들어오니까 매년 몇 대씩 팔아야 되는 이런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그 말 많은 공동 부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의 이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8월 17일 날 보면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중앙재경영도 소조인데 중국은 우리 같으면 이제 기획원 장관이 경제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재경영도 소조로 가는 이름을 바꿨는데 재경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거기에 조장이 누구냐면 시진핑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총리 리커창이었다가 시진핑 2기 정부 들어서 이거 조장을 바꿨어요. 갖고 왔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빈부격차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부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입법과 개혁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요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이게 바로 이제 이 전인대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부동산세는 이제 한 5가지를 보면 이게 처음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경하고 상하이에서 이미 5년 전에 실시를 했어요. 시범적으로. 그러고 왜 이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요것은 정책 아젠다와 관계가 있어요. 공동 부유를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뭐 어쩌고 하는 것 중에서 뭐 회사의 부장님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빚내 가지고 집을 산 대리가 부장님 연봉에 뭐 이제 몇십 년어치를 지금 벌었다. 그래서 부장님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네. 이 벼락 부자 벼락 거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이 소득 격차, 네.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부동산 규제해야 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내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종부세를 내려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 현금 흐름이 전혀 없는 이제 그 퇴직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네. 언제 하냐? 그 10월 24일을 발표한 걸 보면은 이것은 국무원이 세부 규정 입안과 시행권을 위임받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한다. 네. 그리고 일부 도시에 한해서 최소 5년간 시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보면 흥따가 지금 뭐 부도났기 때문에 이거 추진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흥따 문제는 우리가 누차 다뤘지만 중국 부동산 업계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왜 이렇게 5년 동안에 일부 도시에서 하냐고 그러면 모든 정책을 점, 선, 면으로 중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개의 점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면적까지를 다 하는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세가 오면은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그러는데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이게 헝다를 죽이더니 얘들이 완전히 부동산 죽여가지고 경기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금 유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저축이 주택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 투기나 또는 세금을 물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격 하락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집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집을 안 사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그런 중국은 현금이 이게 부동산으로 가든지 이제 주식으로 가든지 이제 예금으로 가야 되는데 뭐 금리 1.5%니까 예금으로 가기 어렵고 부동산으로 몰려갔던 돈들이 이게 지금 가격의 하락 요인이 생기면 또 정부가 심하게 규제를 하면 이 돈은 증시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 부양하는 효과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이런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증시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계속 네.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중경하고 상해에서 부동산세, 우리 같은 종합소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3% 정도 됩니다. 세수에. 아주 이제 조그만한 부분이에요. 근데 왜 이제 조그만한 부분이냐 그러면 이것을 이 전면적으로 상해가 뭐 가장 잘 사는 도시니까 다 한 게 아니고 아주 고가주택. 네. 그리고 이제 이 중경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일정한 특정한 지역하고 고가주택에만 이제 이 우리 같은 종부세를 부여를 한 것이고 전체에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율은 한 0.4에서 0.6 정도 갔는데 세수가 상해에서 한 200억 위안, 이제 중경에서 한 70억 위안 정도. 그래서 중경시나 상해시의 전체 세수의 한 3%에서 3.5% 정도밖에 안 돼. 마이너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 전체에 다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선면이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떤 데 이제 갈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공동부유세라고 봐야 돼요. 부자세금 물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중국이 보면은 그 사이에 제가 어젠가 어디 신문의 칼럼에다가 고양이 털 색깔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지금 이제는 중국은 고양이 얘기를 안 하고 이제는 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 뭐 얘기하지만 흰 고양이, 까만 고양이가 원래는 흰 고양이, 노란 고양인데 까만 고양이로 각색이 된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노란 고양이입니까? 노란 고양입니다. 흑묘백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2035년까지
이제 GDP에서 그 2019년에 2배 정도, 이 정도를 가게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 되겠다. 요걸 목표로 잡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중국식 국부론이라고 볼 수 있는 등소평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바로 등소평이 이제 79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 고양이 털색깔 얘기해요. 그래서 까만 고양이, 블랙 캣, 화이트 캣 시월입니다. 그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돼 그러는데, 이 등소평은 원래 그 쓰촨 사람이에요. 그 매운 거 좋아하는. 그래서 쓰촨의 속담에 보면은 흰 고양이, 노란 고양이 상관없이 지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다. 요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그 동네에서 쓰던 말을 쓴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황묘요? 황묘? 황묘죠. 아. 근데 이제 중국의 표현에 보면 대비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하고 노란색이 대비가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노란색을 바꿔가지고 흰색으로 바꾼 거. 이해가 빨리 되게끔. 그래서 확 들어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이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모택동이 나라 세우고 나서 사회주의 하겠다고 대약진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한 4,500만 명을 굶겨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뭐 마사지를 하려고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을 하죠. 그 와중에서 뭐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모든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칼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제 등소평입니다. 그래서 그 모택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잡초론. 그래서 밭에다가 이게 잡초를 심을지언정 이게 자본주의의 싹을 심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등소평이 보니까 그거 하다가 4,500만 다 죽겠어요. 굶겼으니까 지금은 뭐 이게 사회주의니 시장 경제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거, 이게 체제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이 돈 벌 수 있는 놈 돈 벌어가지고 나눠 먹자. 요게 이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하고 40년 만에 중국은 지금 뭐 세계에서 2번째로 이제 그 돈 많은 나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 먼저 부자 되라고 하는 것은 달성을 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성장, 그러니까 고양이 쥐 잡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거는 과거고, 그렇죠. 이제는 그 성장을 나누는 거에 집중하겠다. 공동부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시진핑 시대 작년부터 중국이 공동부유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고양이 얘기하는 빵 얘기를 하는 거죠. 빵을 어떻게 잘 나누냐.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빵으로 얘기해야지 고양이 얘기하면 이제 씨알이 안 먹히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럼 나눠주려면 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세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몇 대 몇으로 나눠줄 거냐, 네. 요건데.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지금 토지가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중국 토지는 두 가지입니다. 출량 방식하고 그 전량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출량한다는 것은 정부가 우리 대장동처럼 땅을 팔아요. 예.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토지 사용권을 출랑받은 거를 또 전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전랑인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 근데 이제 땅은 이건 매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정해요. 그래서 아파트, 이건 70년. 그리고 공장 50년. 상업용지 40년. 요렇게 이제 이 정해놓고 요 사용권을 정부가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바로 토지 이용권을 쿠폰을 산 거라고 봐야 돼요. 70년 동안 쓸 수 있는. 근데 70년 뒤에는 그냥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네. 부동산 아파트 70년 동안 공장 70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보를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70년 지나도 그 권리를 인정해 줄게. 이제 그렇게까지는 왔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그 사이에 왜 부동산 보유세가 없었냐고 그러면 토지가 국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은 이용권만 이제 산 거지, 그 위에다가 이제 건물 지어서 이용을 했으니까 부동산 보유세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나 중경 같은 경우도 보면 부동산 소유세, 보유세를 도입을 했지만, 네. 그건 이제 중국말로 빵찬쉐이, 부동산세라고 하는데 세금 매기는 대상은 토지가 아닌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토지는 국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없었고, 그래서 중국도 세금을 어떻게 물리냐 그러면 부동산 구매할 때 2단계 세금 매기고요. 매매할 때 6개, 보유할 때 6종을 매겨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유하는 단계 6개 중에서 이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세가 뭐가 있냐고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양도소득세는 있어요. 부동산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해하고 중경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그 건물분 재산세, 우리 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제 이거 취수이라고 그러는데 취득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처럼 땅하고 집하고 이제 다 합쳐가지고 또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고. 그 방산세도 일부 지역만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상해하고 네. 이제 중경고 두 지역에 네. 그것도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만. 그럼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뿐만 없었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이 2025년까지예요. 네. 요때까지 부동산세를 이제 적용해 가지고 집값을 한번 안정시켜 보겠다. 요게 이제 주목적 5년 지나면 그러니까 15차 5개년 계획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고가주택에만 물리는 부동산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다는데 이게 이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서울이나 샹하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고가주택은 샹하이가 더 비싸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게 그 한 사람이 집 한 채를 샀을 때 대출해서 우대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살려고 위장 결혼도 하는 거죠. 위장 이혼도 하는 거죠. 뭐 이런 식. 또 그러고 이게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우리처럼 이제 영혼을 팔아서 대출해가지고 집을 사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집값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그 부동산세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데 이건 집값 거품 큰 도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부유를 이제 테스트해보는 시범 지역이 어디냐면 저장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저장성이 1순위입니다. 이건 무조건 공동부유세 부동산 보유세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광동, 베이징, 샹하이, 션전, 하이난 이런 지역들은 이번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를 보면 그 소득 대비 집값이 높은 도시, 그러니까 이제 월급 타가지고 1년 연봉이 집값을 커버하는 비율을 보면 심천이 40배입니다. 40년 동안 물만 먹고 저축해야 집 살 수 있고요. 상해가 26년, 북경이 24년, 그리고 싼냐 해남도 같은 경우도 27년 동안 사야 됩니다. 해남도도 높네요. 그렇죠. 해남도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광저우도 17년, 그 닝보 정도 돼도 15위 정도 하는 이제 도시 하이코, 이것도 이제 해남도인데, 14년 동안 물만 먹고 저금해야 집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바로 이번에 공동부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실현하기 위한 아마도 부동산 그 보유세를 시행하기 딱 좋은 그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집값을 낮춰야 할 이유가 있는 도시 위주로 그렇습니다. 정책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 동안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올라갔냐를 보면 이제 평균 집값을 얘기한 건데요. 네. 심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저우가 두 번째, 네. 해남도인 하이코가 세 번째, 북경이 네 번째, 이제 싼냐가 일곱 번째, 상해가 한 여덟 번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쿤밍 이것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따뜻하니까. 그래서 요런 아마 집값이 많이 올라갔던 한 10개에서 15개 도시, 또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높은 한 10개, 15도시, 요게 아마 시행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시범 실시에 대한 언론의 내용이 나왔고, 이거에 따라서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나요? 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네. 그리고 이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또 이게 이 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영양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